이제 9월 30일에 미국 8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발표된다고 해서 네. 떠들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CPI와 PC가 네.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아,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CPI하고 PCE가 네. 결국 FMC 위원들이 미국 물가 잡혔나 안 잡혔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코어 CPI가 있고 코어 PCE가 있습니다. 이 코어 근원이라는 단어는 급등락하는 변동성이 큰 그런 품목을 제외해놓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급등락하는 것이 에너지하고 식료품이잖아. 이걸 제외해놓고 근원 물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I는 좀 잡혔는데 코어 CPI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안 잡혔다. 최근에 그거였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히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일단 근원과 근원이 아닌 것을 이제 구분해 보고요. 네 가지 CPI 물가 상승률 지표가 있다는 뜻인 거죠. 크게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될 그 지표들은 그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CPI는 개인의 어떤 소비 품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PCE는 개인과 정부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더 광범위한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PCE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소비 지출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라고 하죠. 그 품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의 비중이 낮아요. 근데 CPI는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렌트죠. 렌트비. 그죠? 근데 PC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품목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PC는 더 광범위한 품목을 의 가격 등락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CPI보다 PC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PI만 있기 때문에 근원 CPI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CPI 이 지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 큰 나라고 통계적으로 더 성장한 나라라서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실업률 지표가 하나잖아요. 미국은 실업률 지표가 6가지예요. 버전이 6가지 버전의 그 실업률 지표가 있습니다. Unemployment 1, Level 1, 2, 3, 6까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교한 이제 통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위 PCE 같은 경우는 더 정말 광범위한 소비 지출 항목에 걸친 가격 급등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더 연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요인일 것 같고요.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는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회할까 요것도 있지만 근원 CPI, 근원 PCE가 잡힐까 여기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 잡힌 상태라고 한다면 FMC 위원들이 정말 더 긴장하고 11월 금리 인상폭을 정말 강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국 물가 시장에 대한 기대는 좀 어느 정도예요? 예, 일단 CPI 기준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8%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CE 같은 경우는 레벨이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도 정점을 찍고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원 PCE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갱신할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CPI가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계속 장기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국면에 놓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물가가 네. 정점은 찍고 네. 내려는 오는데 네. 뭐 조금 더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스탠스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점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계속 꾸준히 말했듯이 2% goal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목표, 그러니까 이 2% goal이라는 이 단어는 물론 CPI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CPI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2% goal을 맞추는 것이 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었으니까 금리 인상 안 해.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 레벨에서 2%에서 훌쩍 올라와서 8%, 9%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떨어져 봐야 6%, 5%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 2% goal과 비교하면 여전히 굉장히 강한 물가 상승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추는 그 과정까지는 어쨌든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의 기대는 금리 인상이 아니어도 자동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 그게 맞기도 하죠. 지금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다 했고 시중금리를 다 높여놨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요 침체, 이제 소비자의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물가 안정화를 만들 것이고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23년 뭐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많이 안정적인 뭐 3%대의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데 그런 어떤 물가 안정화 속도를 좀 더 당기고 좀 더 당겨놓고 그리고 23년에는 또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이 FOMC 위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드렸던 이 위원들의 마음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겁니다. 아, 정말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정말 매 두 마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강한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 FOMC도 끝났고요. 네. 교수님 좀 앞으로 네.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네. 좀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면 좋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그 PCE가 뭐 4%대 중반 뭐 이 정도를 계속 기록을 했고요. 뭐 4.6%나 뭐 지난 2월에는 5.4%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PCE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발표되는 그게 시장의 기대는 한 4.8%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이것은 뭐 높은 PCE를 유지하는 모습인 거고요. 이것을 또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을 상회하냐 하회하냐 이걸 떠나서 근원 PCE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금융통화 환경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은 마이크로한 레벨에서는 저는 관전 포인트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인플레 감축법이죠. 인플레 감축법의 피해 대상국이 우리나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 최근 자동차 수출 규모로 보면 세계 4위입니다. 네. 엄청 높아요. 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로만 보면 반도체가 한 20% 정도 1위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2위입니다. 물론 이제 월마다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치면 한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21년 기준으로. 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22년 추정컨대 한 20%는 상회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배터리 수출 같은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전기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 감축법 이번에 뭐 양국 정상이 48초간 이렇게 회담을 했지만 이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자급 회담, 국장급이 있어요. 그런 회담을 통해서라도 우리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율의 과정에서 뭔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결과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9, 10월 중에 예, 얘기가 논의가 분명히 돼야 돼. 그게 더 지연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현대자동차 주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네. 예. 이거는 왜 좋은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나쁜 일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실적이라는 면에서 미국 자국 기업들과 같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자동차 기업들 더하기 현대차가 얘네들만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뭐 예를 들어 독일이나 그 밖에 이제 전기차 회사들 얘네들한테는 제약을 해주고 우리나라만 보호해주는 게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조지아 공장을 짓고 있는 그 과정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외교적으로 협상력을 정말 잘 발휘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럴지 여부를 좀 관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IPF가 좀 본격화되고 있어요. 국가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IPF는 이미 출범했고 이 IPF는 소위 중국을 빼고 이 태평양 주요국들 또 아시아나 뭐 미국이나 미국 주도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건데 기존 FTA 메가 FTA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 IPF는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뭐 칩4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도체망, 반도체 사슬, 공급망 체계 또 그린딜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불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인플레이션 현상이 공급 불안인데 우리끼리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고 제가 어제 이제 몽골에서 다녀왔는데 몽골도 중국을 싫어하지만 전략적으로 편승됩니다. 그쪽으로. 근데 몽골도 작은 나라지만 인구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자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강국이에요. 자원 강국이에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근데 구리가 핵심 광물이거든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구리가 핵심 광물입니다. 구리 그 지표들 또 되게 따지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구리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구리를 그냥 구리라고 안 부른다. 구리 박사님이라고 부른다. 실제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니까.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될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선 깔릴 때 구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은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또 풍력도 해상이냐 육상이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광물이 조금씩은 다른데 뭐 흑연, 코발트, 리튬 뭐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또 몽골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끼리 또 합자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공급을 받아왔던 중국이나 혹은 중국 우방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수가 있게 돼요. IPF에 참여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뭐 요소수 사태, 제2의 사드 보복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될 수도 있고요. 리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00% 중국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쓰는 마그네슘이. 그러니까 예. 근데 마그네슘 없으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이 영상이 제조가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초경량 소재를 만들 때 마그네슘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광물 자원들인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복이 있기 전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하느냐. 물론 그런 행보가 보이면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정말 숨가쁜 일들이 22년 하반기에 관전 포인트고요. 더 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또 나와서 길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쫙 한번 풀어주시니까요. 네. 느끼는 게 진짜 그 정치가 분들 네. 또 뭐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프죠. 예, 골치 아픕니다. 와, 의사결정 하나하나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실패했다는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또 지방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십니다만 중앙정부 공무원분들 제가 절대 정치색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근처에 밤새도록 불 켜 있어요. 네, 정말 밤 11시까지 불 켜 있고 뭐 이번 정부만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역대적으로 과거의 과천청사, 지금의 세종청사 불 안 꺼집니다. 예, 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일합니다.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제가 평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국제 정세나 이런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을 우물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모른 채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실수는 그냥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방망경영 해소 중요하죠. 공공기관의 방망경영 해소돼야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력공사나 가스공사가 방망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익성을 이 회사들은 공사들은 수익성이 0이 되면 안 돼요. 수익성이 0이어야 돼요. 공사의 성격이 그래요. 민간 기업은 수익이 많아야 되지만 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방만한 그런 요소들은 해소해야 되죠. 근데 방만경영 해소라는 정책 압박이 취해지면 뭐 할까요? 전기세 올리는 거죠. 가스요금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방만경영 해소라는 것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40년에도 계속 다 있어야 될 의제예요. 언제든지 이건 필요한 의제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22년 하반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가뜩이나 고물가가 숙제인데 왜 이 고물가가 숙제인 이 지금의 이 방망경영 해소라는 정책 카드를 가지고 와서 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좀 물가가 숙제가 아닐 때 혹은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때 그때 더 집중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 지표나 정말 정작 지금 해결해야 될 당장 처한 그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숙제를 확인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제, 금융 이런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자산을 개인 단위에서 자산을 늘리고 지킨다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다. 공부하지 않고는 진짜 쉽게 이게 투자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지금 물리신 분도 사실 많고 손절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돈을 버신 소수분도 있겠지만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거를 느끼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뭐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진짜 ETF 사야 되겠다. 아, 그러세요?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네.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땐 그 기업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으로 뭐 누구처럼 3천만 원으로 30억 벌기 뭐 이런 썸네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시는 것처럼 역시 이 투자해서 성공하시려면 또 성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가다가 막 도망간다고 했는데 결국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놀았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고 너무 크고 이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나 돈 벌 수 있어. 저 집에 누가 벌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렇네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뭐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그러시죠? 오늘 웅달님과의 콜라보 오늘도 너무 좋았고요. 맨날 줌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